예, 저희 담배를 미션이. 피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담배 끊는 약 중에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도파민을 블록하는 약을 드렸어요. 웰부트린이라는 거. 근데 그게 뭐 다른 분한테 지금 한 박스가 가 있는데 그거 아직 안 드셨대요. 근데 다시 주기로 했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중독 호르몬이 도파민인데요. 도파민이 점차 이렇게 캄다운 시켜줘요. 캄다운. 그 약을 한 달 먹으면 담배 안 피워도 안절부절하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파민을 싹 가라앉게 한 달 동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레니클린, 그러니까 챔픽스라는 약, 형님 옛날에 드셨던 약. 그거는 담배 맛을 얻게 하는 약인데요. 그런 두 가지 약을 한 6개월 동안 처방을 해서 완전히 끊게 합니다. 그런데 행동요법 생활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난 전에 혹시 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는 그런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여튼 담배는 이따 슬라이드 나중에 뭐 보여드릴게요. 재미없는 슬라이드는 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지금은 만성질환 시대인데 저런 암이라든가 아니면 당뇨라든가 혈관의 질환들은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을 연구한 학자들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장을 연구한 학자들이 없는데 최근에 제가 한 3, 4년 동안 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보고 환자들한테 계속 그 적용을 시켜보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수정이 돼서 내배엽이 있고 중배엽이 있고 외배엽이 있는데요. 내배엽은 내장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중배엽은 근육과 뼈가 생기는 거예요. 외배엽은 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도 진료를 하는데 이쪽 그 허리가 아픈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허리 네 번째가 아픈 분들은 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아프거나 뼈가 아프거나 또 피부에도 이 과민하거나 또는 그 네 번째 신경이 해당하는 부분이 그 민감해지거나 아니면 둔화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엽이란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배엽 중에 하나는 풍선처럼 이렇게 계속 커져서 심장을 만들고 혈관을 만들어줘서 첫 번째는 혈관을 만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뇌를 만들고 척수를 만들고 온몸의 신경을 만드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강의 구조도 아주 다 다양한데 치아에 이렇게 하죠. 구강부터 항문까지를 세 번째 장을 만드는 구조가 되는데요. 혈관이나 아니면 뇌는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모르는데 장은 우리의 친구들 백조개가 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들을 많이 섭취해주면 그러면은 그 미생물이 해피하고 또 좋은 미생물만 남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대장이나 아니면 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휴먼 지노 프로젝트 유전자에 대한 그런 그 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재미없는 게 유전자의 그 이름만 한 3천여 개 되는 것들을 다 알아봤자 우리의 기능 이렇게 소화하고 하는데 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미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는 아주 꽝이 됐어요. 저거는 해봤자 그냥 우리가 집 지어놨을 때 그 구조, 골조 구조만 아는 거지 그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린 영어로 된 것들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고혈압의 한 30%에서 60% 정도는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만 밝히지 그 유전자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혈압을 조절하거나 어떤 사람은 짠 걸 먹어도 혈압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짠 거 먹지 않아도 혈압이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오염. 브라운 운동 김지수는 아나요? 브라운 운동은 어떤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 브라운 운동으로 보일 수가 있죠? 한 100마이크로미터 되지 않나요? 100마이크로는 몇 밀리예요? 10마이크로미터는요? 0.1mm죠? 0.1mm 생각해 보세요. 자, 0.1mm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보이면 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0.01mm가 독수공학에서 이렇게 PM10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0.01mm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 쓰고 다녀도 이게 마스크로 잘 걸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스크에서 걸러지는 거는 그런 PM10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들어가서 한 90% 걸러지면 N90이라고 하고 90이라고 쓰고 95라고 하면은 95%가 걸러지는 건데 그것도 뭐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있을 때는 안 돌아다니는 게 낫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거는 이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 실내 오염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구실이 되는데 미세먼지가 담배 연기보다 더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는 10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100분에 한 10분 정도는 갈아주는 게 좋고요. 미세먼지 중에 대기오염이 극심한 날에는 심장병 환자가 많거나 오존주의보가 일어나면 사망자가 10% 늘어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스페놀 A는 어디 들어있어요? 저기 많죠. 그리고 캔 안에 라이닝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컵 안에 이렇게 미끈미끈한 거 있죠. 제가 2005년도에 그 신의주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용천 도끼구에서 신의주 건너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쪽에서 입국허가를 안 내가지고 그냥 단둥에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인 일회용 컵 있잖아요. 거기는 물을 담아두면 물이 이렇게 쓰러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물컵에 저 라이닝하는 비스페놀 A가 없어서 그래요. 물 담아두면 종이는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흐느흐느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이나 아니면 그쪽에는 일회용 컵을 주는데 금방 비스페놀 A는 없으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고 아이들이 빨아먹는 또는 저런 케찹이라든가 저 땅콩잼을 발라둔 그 용기에 비스페놀 A가 다 사용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저는 제가 그린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딱 15살, 16살이 되면 월경이 일어나게 하고 여성을 여성답게 하고 남성한테는 정자가 생기게 하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가짜 키예요. 저기는 저런 왼쪽에 있는 키는 우리가 들어간 데 열쇠인데 저런 철사를 저기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딱 열면 열리겠죠. 비스페놀 A가 왼쪽에 있는 에스트로겐과 생긴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스페놀 A가 저렇게 들어가서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가만히 잠자고 있는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열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생기고 아이들이 갑자기 ADHD가 생기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부모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의 뭐 유기농 먹이고 뭐 이랬는데 왜 그래요? 그건 엄마 태반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지 한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생들이 이런 데 노출되면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한테 또 가고 그러니까 비스페놀 A는 반감기가 매우 뭐 다양한데 30년에서 100년이고 그거를 엄마는 아이한테 막 넘겨줄지 몰라도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탈레이트도 아이들이 먹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낫죠. 그 다음에 남성의 정자가 저런 식으로
왼쪽이 낮은 건데요. 많이 다이옥신에 노출, 내분결합물질에 노출이 되면 정자가 적어져요. 그래서 3분의 1은 여자 때문에 불임 생기고 3분의 1은 남자 때문에 생기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불임이 왜 생겼는지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모르세요. 그게 바로 저런 거라고 얘기하고, 제가 석사 논문을 쓴 게 저런 다이옥신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논문을 썼었는데요. 여성의 월경통 관련도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IQ와도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일형 당뇨병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인슐린 맞는 사람인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이거 맞춘 분은 제가 VIP 주치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전. 유전이요? 비만. 1형이 유전이에요. 아, 일형? 네, 2형. 비만. 비만이죠. 네, 비만입니다.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막 배웠으니까. 예. 비만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번에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부에서 개괄적인 거, 소화기관과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저기 고지혈증 네. 이제 아까 그 패스트푸드나 이런데 그런 걸 많이 이용할 때 많이 걸린다고 아까 예. 그랬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거를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나중에 그 소화기관의 새로운 발견 책 읽고 그거를 발제 서로 나눠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수 형이 어떤 자기의 문제, 장애 문제 이런 거 얘기해도 되지만 콜레스테롤 계속 병원에 갈 때마다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콜레스테롤이 약을 먹어도 높은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표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아는 그런 그 조금 얕게 아는 그런 지식이지만 같이 얘기해보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시간에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하시면은 어떨까? 그때 다 그러네. 그렇죠. 네. 바피스페로레인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제 여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리고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 여성형 위반이 생기잖아요. 그게 술에는 에스트로겐을 자극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그다음에 코 빨개지고 그렇죠? 네. 저코 빠져요. 그리고 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모세혈관 거미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떨리는 사람 있고. 네. 그러면 술 먹으면 우는데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요. 떨려요? 네. 안 떨린다. 김치chân 맞다가. 네? 김치chân 맞다가. 떨잖아.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저렇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셔서 발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주에 한 번이요? 2주에 한 번 목사님 그렇게 2주에 한 번 격주가 아니고 계속 스트레이트로 2달 하고 그렇게 하시죠. 뭐. 전 진짜 좋아. 그렇게 해서 제가 7번째는 환경에 관련된 거는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충의 비스페놀이라든가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집에 대해서 막 바뀌게 돼요. 아, 이거는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세집증후군이 왜 나오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8주 동안의 강연을 쭉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마지막은 서로 간에 토론하고 그냥 책거리 정도 할 겁니다. 책거리는 옥상에서. 네, 저희 집 옥상에서 하면 되겠네요. 오늘 그거 주기로 했어.
그래도. 아, 예. 그래 있더라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저께 봤나? 예. 한국 의사인지 뭐 하여간 의사들한테 암 걸렸을 때 암 치료 받겠냐고 뭐 이렇게 아, 예. 그거 봤어요? 200몇 명이 400명, 200명, 한 명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건 직업의 비밀인데. 이건 제약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한국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혹시 거기에는 방해도 나오고. 방해. 아까 나오는데 그런 네, 자료가 안 나왔나 그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동의보감이나 공부했어요. 이런 거. 기준 같은 게 있을까? 예. 그렇죠. 저는 못 봤어요.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1부 강의 없으면 2부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한 30분이면 끝나는데요. 예. 끝난 게 아니야. 아니 한 번 강의하면 90분 정도는 해야죠. 원래 90분 강의예요. 강의하면. 맨 꼭대기 있죠. 왼쪽 표를 보시면 코스트가 달러고 이건 센트. 적게 드는 비용으로 많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1차 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걸러지는 거죠. 더 심한 질병은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인포메이션 시대라고 하죠. 이때는 그냥 셀프 케어가 더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게 뭐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과거에는 저쪽을 3차 병원 가는 거를 더 우리가 추천을 했지만 지금은 이쪽 자기가 셀프 케어하고 친구들과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뭐 기쁨도 나누고 질환에 걸리면 서로 도와주는 이런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이죠.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보여줄 건데요. 우리 몸도 시그널로 서로 통하지만 전체적인 그 공동체의 규모가 평생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대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가 그 정도잖아요. 500명이 넘어가는 순간 서로 간의 관계도 소홀하게 되고 누가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를 한 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건강에 있어서는 3,400명 내에서 서로 간에 인커리지도 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용기를 북돋는 거죠. 야, 너 좀 술에 너무 탐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술에 대해서도 서로 좀 잘 못 먹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근데 통풍이 있으면 이 통풍은 뭐 이런 음식에는 어떤 게 안 좋대. 자조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 계속 페이지를 복사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질문해요. 그리고 외국에 이런 치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같이 찾아봐요. 인터넷 켜놓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것들은 어떤 의사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대체요법이나 전통적인 특히 한의학에 대해서 침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침도 배웠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영어로는 적극적인 메디스모, 그러니까 의료 구매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는 환자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적극적인 의료 구매자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그 다음 보여주시면 메디스널 헬스셋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전환이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면 병원에서는 환자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씩 넘어갑니다. 환자 중심, 그리고 예방약, 삶의 질, 그리고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폐렴에 걸려도
5일 정도 약물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게 하는 게 그런 입원의 개념이 아니라 외래 개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다임으로 변했고요. 이거는 여러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해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인턴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그 원목 활동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돼서 목사님이 환자에게 위로해주고 또 컨설테이션 시트라고 해서 이걸 써서 보내주는 그런 병원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교 시설의 병원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제가 지금 있는 카톨릭 병원도 그런 거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음 보시죠. 근데 제가 한 30분 동안 얘기할 것은 예방의학, 그리고 참여의학, 그다음에 맞춤의학, 예측의학에 대해서 P를 따서 Prevent, Participatory, Personalized, Predictive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도메인의 네 가지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요새 유행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지금 2015년이죠. 9%는 넘어섰고요. 30%가 넘어지는 2035년 정도가 되면 저도 그때는 65세가 넘게 되는데 아주 다음과 같은 그 다음에요.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아이들이 적게 나고 이 아이들이 이 나이든 어른들을 공양하는 시대가 오면은 아주 복잡해질 거예요. 다음 거. 그렇게 되면 암이 더 많아지고요. 심리혈관 질환 중에 막히는 질환은 많아지고 터지는 질환은 줄어들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이유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모 전자의 부장님 그분은 터진 거잖아요. 그분은 스트레스와 짠 것, 그러니까 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인데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뇌혈관 질환 중에 막히는 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급속히 늘어나는 건 암입니다. 네, 다음 보세요. 암의 질병 부담이 1999년에 비해서 한 70% 늘어났죠. 여기 보시죠. 네. 다음 보세요. 그리고 저쪽 안 보이는데요. 30% 차지하는 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담배. 네. 질병 부담이라는 게 얼만큼 암에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가 암.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제가 얘기한 미생물. 10%가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4%. 그러니까 암의 발생 원인별 질병 부담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저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인자에서 프랑스는 3.1, 4.4, 3.6%인데 우리나라는 25.8, 22.7, 24.7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크게 차이 나죠. 네, 세 번째 인자가 뭔지 설명. 감염병입니다. 네. 감염 질환. 우리나라가 자궁암이 암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여성의 질환 중에 높은 거였는데 맨 나중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데요. 환경적으로 암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99.9%가 자궁암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3번 맞추는데 9세 지나면 그거는 바이러스를 예방을 하면은 자궁암은 예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0.1%는 담배예요. 담배가 자궁암을 일으키는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게 아니고 자궁암은 다 바이러스와 또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 중에 아마 그게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담배라든가 뭐 비슷하죠. 술 또는 직업인자 비슷합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국제암연구소와 하버드 연구소에서는 흡연과 식이를 합친 게 60%죠. 그리고 나머지 감염이나 운동부족, 직업적 노출, 암 가족력, 환경오염, 방사선 이런 것들은 나머지
30~4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또 활동하고 담배 피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다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타임지에서 아주 놀라운 논문들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아까 타임지에 너의 유전자는 너의 운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10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는 놀라운 논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Just a few minutes of strenuous exerci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뛴다는 거야. 한 5분 동안 치도록 뛰고 그러면 DNA가 바뀌는데 이게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일부의 논문인데 아까 동양인들은 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밀라제가 한두 개 더 많고 서양인들은 고기를 분해하는 라이페이지가 더 많다고 했죠. 그게 유전자로 다 가지고 있다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스위치가 켜지면은 점차로 아밀라제가 더 활성화되는데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우유를 분해하는 유당 분해 효소가 점차 스위치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이런 운동에 관련된 그 유전자들이 없어지는데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몇 가지 4개 유전자가 180분 운동한 사람이 더 유전자의 표현이 잘 된다는 거고 요거는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거든요. 그게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발현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단 10분만이라 하더라도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좋은 유전자를 표현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타임지에 소개가 된 거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흡연 음주는 당뇨와 같은 그런 그 질병 부담이 있고 운동 부족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당뇨 사이 그리고 골고루 먹자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고지혈증보다 더 심각한 것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에 생겼던 2~3천 개의 그 암세포가 없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뇌 기능을 연구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뇌척수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그 낮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뇌 노폐물들을 자면서 이렇게 쭉 빼가는 거예요. 그 뇌척수액을 통해서 그런 노폐물들이 나가는 거고 심장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뇌 세포의 그런 여러 가지 부산물들은 어떻게 없어지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잠을 안 자게 되면 그런 부산물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고 잠은 매우 중요하다. 고지혈증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그려본 거고요. 건강수명. 네, 다음 보여주세요. 가정의학에서 하는 일들이 암을 예방하는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건강검진센터라든가 바에서 조기검진을 수행하는 게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의들은 진단 치료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 치료하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또 가정의학과에서 호스피스를 하면서 완화 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흔한 질환과 그리고 예방과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진료들을 하는 것들을 가정의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 터셔리 프리벤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건강식혜명은 한 15년 전에 만든 것들인데요. 1 하면은 하루에 해당하는 거고 2 하면은 이틀에 한 번 술 먹자는 거고 3 하면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꼭 머릿속에 넣어두자라는 거고요. 4 하면은 일주일에 에브리 아더로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자는 거고 5 하면은 오복 제일 중요한 치아 이건 서영식 선생님의 어떤 담당이고요. 6대 영양소는 이거는 앞으로 소화기관 공부하면서 할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비타민 중에 어떤 비타민은 먹어야 되고 어떤 비타민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미네랄은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부족한데 어떤 것들을 보충해 줘야 될 것이냐. 식이섬유는 그 4,000개의 미생물의 먹이라고 했죠. 식이섬유가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의 먹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외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많이 팔아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세균, 좋은 유익한 세균은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5번째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얘기했죠. 7, 8시간을 더 자게 하고 하는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영규시 등교하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9시에 등교하는 것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줘야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8계명은 80세까지 살아가자, 이거를 제가 신부님, 수녀님들 있는 데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강의하니까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8계명은 뭐 여기에서는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금연 도전하자, 그리고 10대 질환 정기검진으로 막자. 10대 질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암, 뇌,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것들, 당뇨, 혈압, 호흡기 질환, 또 여러 가지 나머지 질환에서 10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기검진으로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게 이 예방의학 쪽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건강 식견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예방의학이고요. 다음은 이게 라틴어, 사장님 라틴어 좀 공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운드 바디, 사운드 뭐죠? 마인드죠. 네. 그거는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잘못 알려져 있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이 군대 교관들이 너 몸 튼튼해야 정신도 제대로 박힐 수 있어 해서 몸의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했던 거였대요. 그런데 이 라틴어를 잘 보면 이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도 깃들면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은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하고 생각해야 된다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SNS, 이너 사운드 헬스. 지수 지금 페이스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SNS의 중요성이 이 파티스페이토리 메디신, 그러니까 참여의학에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모자란 그런 품성들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유와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어떤 조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갖는 그런 세태가 오늘 뉴스에서 어떤 걸 볼 수 있었냐면요. 전세 비용이 우리나라의 집값의 90% 이상에 해당하니까 95% 이상 되는 집만 10채를 4억에 사서 10채를 전세로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생겨가지고 수도권에 그 강이라는 업체가 매우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지 않고 또 공평하게 하지 않는, 정의라는 것은 이런 펜스가 있으면 이런 키를 가진 아이는 이 펜스 너머의 세상을 못 보잖아요. 근데 저 키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까치발 쓰면. 근데 이 페어니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작은 아이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긴 사다리를 주고, 저는 얕은 그런 발목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 벽돌을 주고, 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휠체어에 올려가지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공평의 개념들이 똑같이 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약자들에게 높은 사다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페어니스라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공평하게 다루고, 그리고 몸의 어떤 한 곳에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20% 정도는 쉬고 80%만 일해야지 100% 뇌를 가동하고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 파티시페이토리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신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다음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쭉 개발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예, 제가 시삽을 하고 있고 다음. 사람들이 의사 상담을 받기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2004년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질병 정보를 찾는 게 제일 많죠. 인터넷에서. 다음 보여주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 상담도 하고 자기의 레코드도 제공을 합니다. 다음.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혈당 이런 것들을 재고 보내주고요. 다음. 이런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면 본인이 다이어리를 쓰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자기가 먹는 거를 다 적는 거예요. 그럼 그 적는 거를 다음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이건 병원 식당에서 제가 찍은 건데 찹쌀 현미밥에 감자 3알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아직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55%를 차지한다고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식사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의사가 이제 처방을 했으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칼슘이 부족한지 아니면 나트륨이 많은지를 표현해 주게 합니다. 다음. 운동 시간 맞고요. 다음. 네, 다음. 또 다음. 네, 이런 식으로 식사 정보와 또 여러 가지. 한 2-3개 계속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식사 정보와 네,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지금 연구 상태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치의를 1년에 한 번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자기의 생활 습관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치의의 상담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면 굳이 비만에 대해서 너 이런 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른들, 그러니까 성인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이한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성장 클리닉과 성조숙중 클리닉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적어오라고 하면 카톡이나 이런 데 되게 잘 적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 돌려서 한 일주일 동안 먹은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 매우 좋아요. 이런 거를 참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가지 남았는데요. 개인 맞춤형 치료와 그리고 예측의학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